헉. 방금 떼어낸 묵직하고 따뜻한 오물이 가득 찬 기저귀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귀가 안착한 곳은 제 인생 10년을 도둑질한 여자 샤넬 정장을 입고 지점장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게 들어오던 새엄마 명숙씨의 가슴팍이었습니다.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는 그 여자의 얼굴 위로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이 낳은 당신 업보야. 10년 동안 내가 남의 자식 똥 오줌 치우며 살았으면 됐잖아. 당신이 내 엄마 쫓아내고 내 인생 훔친 데가 이제 당신이 직접 치우면서 살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제 나이 이제 겨우 22. 남들은 꽃다운 나이라며 예쁜 옷에 향수를 뿌릴 때 저는 락스독이 올라 갈라진 손등을 숨기며 몸에 밴 지독한 기저귀 냄새를 씻어내기 바빴습니다. 13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데려온 그 여자는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친엄마를 바람난 여자로 몰아 내쫓고 저를 중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홈스쿨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장애 아들 둘을 제게 던져준 채 밖에서는 헌신적인 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며 보험왕 자리에 올랐죠. 오늘 저는 제가 왜 그 여자의 비싼 옷에 기저귀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10년 동안 봉인되었던 추악한 진실과 가로채진 엄마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락스 냄새에 절여진 채 죽어있던 13살 소녀가 22살의 김지영으로 다시 태어나던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탈출기. 지금 시작합니다. 2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인생의 절반은 남의 아이 똥오줌을 치우며 보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2013년 2월 제가 13살이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화창했습니다. 성북동 언덕배기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졸업식이 한창이었고 저는 엄마가 사주신 새 원피스를 입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운동장 한 구석에서 제 모습을 사진기에 담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우리 지영이 이제 중학생이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임신부였는데 아버지는 그 여자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인사해. 아빠 회사 보험 담당하시는 이명숙 이모님이야. 명숙 씨는 제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지영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 졸업 축하해.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명숙 씨가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실 거야. 몸이 불편하시니까 지영이 엄마랑 지영이가 잘 보살펴드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그날 밤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당신이 낳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이 많아. 여보, 제발. 우리 지영이가 듣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요. 명숙 씨는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아버지 앞에서 명숙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죄송해요. 낮에 지영이 엄마가 저보고 남의 남편 꼬셔서 애까지 베고 정말 듣기 민망한 말들을 하셨어요. 제 배를 보며 저 애는 호적에 못 올린다고. 엄마는 황당해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명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명숙 씨, 우리 마누라가 원래 좀 질투가 심해요. 이해해주세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으로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셨는데 집에 없는 사흘 동안 명숙 씨는 엄마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언니,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약국 좀 다녀와 주실래요? 언니, 임신부는 김치 냄새를 맡으면 안 좋다는데 저 대신 김치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묵묵히 다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객처럼, 아니 가정부처럼 일하시면서도 참으셨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참아요? 저 이모 이상한 사람 같은데?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나가면 너는 어떡하니?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그때 엄마가 서랍 깊숙이 감춰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이라고 했던 그 통장.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013년 5월 명숙 씨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아예 머물다시피 하며 명숙 씨를 극진히 보살폈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집을 지켰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명숙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쌍둥이 아들 민준이와 민우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도록 눈을 거의 맞추지 못했고 울음소리도 약했습니다. 오빠, 애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석 달 뒤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 1급.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들이키며 한숨만 쉬셨고 명숙 씨는 방에서 아이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명숙 씨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오빠,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애들 장애 판정받았으니까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제가 보험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명숙 씨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언니가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 키우려면 방이 2개는 있어야 하거든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셨죠.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명숙 씨 말도 일리가 있어.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걸 봤으니까요. 명숙 씨는 영악했습니다. 단순히 엄마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아예 엄마의 명예까지 짓밟아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2013년 8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오빠, 언니가 애들한테 분유를 안 먹여요. 일부러 굶기고 있어요. 엄마는 황당해하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새벽 4시에 제가 직접 분유 타서 먹였어요. 하지만 명숙 씨는 텅 빈 분유통을 들고 나오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분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어제 새로 산 거 분명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명숙 씨가 미리 분유를 자기 방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걸 몰랐죠. 아버지는 엄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치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명숙 씨가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 저녁 아버지 앞에서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빠,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언니가 밖에 남자가 있대요. 성북동 시장 근처 찻집에서 누구랑 다정하게 차 마시는 걸 봤대요. 엄마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 집 밖에 나간 적도 없는데? 하지만 명숙 씨는 준비된 증거라도 있다는 듯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찍었다는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뒷모습만 보이는 여자가 남자와 찻집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체형과 머리 모양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이거 당신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엄마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명숙 씨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언니가 애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나갔대요. 경찰서에서 언니를 찾는데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숙 씨는 이미 경찰에 건강보험증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고 마치 엄마가 아이들의 신분을 도용하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폭발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떨며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밖에 남자도 있고 이제는 애들 보험증까지 들고 나가고. 여보, 정말 아니에요. 나 정말. 그럼 명숙 씨가 왜 거짓말을 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날 밤 2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와 명숙 씨가 엄마의 팔을 하나씩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발버둥 치며 울고 계셨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달려가려 했지만 명숙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왜 한밤중에 나가겠어? 엄마는 현관에서 제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떠밀어 계단 쪽으로 내보내 버렸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슬프지? 하지만 이모가 이제부터 엄마처럼 잘 돌봐줄게. 착하게 잘 지내면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2014년 1월 저는 중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였는데 엄마와 함께 학교 구경을 가기로 약속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들고 있는데 명숙 씨가 다가와 그걸 빼앗아 갔습니다. 어디 보자. 중학교? 아, 지영아. 명숙 씨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거실로 불려간 저는 명숙 씨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와 민우는 바닥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 엄마 없는 거 알지? 명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엄마.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너를 이모가 불쌍해서 걷어주는 거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 줄 알았지만 13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명숙 씨가 입학 통지서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가 밖에서 일해야 우리 집이 굴러가잖아. 그럼 누가 민준이랑 민우 돌봐? 네가 해야지. 하지만 중학교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 학교는 무슨? 요즘은 홈스쿨링이라는 게 있어.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이모가 교재도 사줄게. 넌 집에서 공부하면서 동생들 봐주면 돼. 그게 내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이유야. 명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하는 것처럼요.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제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명숙 씨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영아, 너도 상황을 알잖아. 내 동생들은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해. 아빠가 트럭 몰아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 넌 착한 애니까 이해해 줄 거지? 그렇게 제 중학교 입학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제 방문을 발로 툭툭 차며 깨웠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애들 씻겨야지.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거실에는 이미 민준이와 민우가 기저귀에 대소변을 가득 채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1급인 두 아이는 당시 생후 10개월이었는데 몸을 전혀 가누지 못했습니다.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손도 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횟수만 좋기 20번은 넘었습니다. 새벽 5시 욕실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씻기는 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벗기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화장실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고 파우더를 뿌리고 새 기저귀를 채우는 데까지 한 아이당 30분씩 걸렸습니다. 두 아이를 다 씻기고 나면 오전 6시 30분. 이제 분유를 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은 젖병을 스스로 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안고 숟가락으로 조금씩 분유를 떠먹여야 했죠. 한 아이에게 200ml를 먹이는데 1시간씩 걸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 명숙 씨는 화장을 마치고 정장 차림으로 현관을 나섭니다. 지영아, 애들 잘 봐. 이모 회사 가야 해. 저녁에 올게.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혼자였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기저귀를 갈 시간. 오전 11시 또 분유를 먹일 시간. 정오 또 기저귀. 오후 1시 점심 분유. 오후 3시 기저귀. 오후 5시 저녁 분유.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기저귀를 하루에 40개 가까이 빨아야 했습니다. 명숙 씨는 일회용 기저귀 값이 너무 비싸다며 1000 기저귀를 쓰라고 했습니다. 더러워진 1000 기저귀는 제가 직접 손빨래로 삶아 빨아야 했죠. 대야에 락스를 풀고 기저귀를 담가 둡니다.
그리고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비벼 빨았습니다. 14살 아이의 손은 매일 락스물에 잠겨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손등의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손이 너무 아파요. 장갑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간청하자 명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갑? 그거 몇천 원짜리 아는데 그것도 아까워. 지영아, 네가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락스독이 올라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해도 아무리 비누를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대변과 소변이 섞인 그 냄새가 제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심지어 이불에까지 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해서 저를 보더니 코를 찡그리셨습니다. 지영아, 너 제대로 씻고 다니는 거 맞아? 냄새가. 명숙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애들 똥 치우다 보면 당연히 냄새가 배죠. 지영이가 청결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제가 냄새를 풍기는 건 제 탓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 정작 샤워할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주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찬물로 빠르게 씻어야 했죠. 지영아, 가습기 아껴야지. 네가 낮에 따뜻한 물 쓰면 되잖아. 명숙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낮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제대로 씻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약속대로 교재를 사주긴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문제집 3권. 하지만 그걸 언제 공부하라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지영아, 애들 재운 다음에 공부하면 되잖아. 이모가 문제집까지 다 사줬는데 공부 안 하면 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돼. 명숙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밤 10시에 두 아이를 겨우 재우고 나면 저는 기절하듯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숙 씨는 제가 푼 문제집을 검사했습니다. 당연히 거의 풀지 못한 상태였죠. 야, 김지영. 이게 뭐야? 한 달에 이것밖에 못했어? 다른 애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넌 집에서 이것밖에 못해? 명숙 씨는 문제집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모, 저 애들 돌보느라. 변명하지 마. 시간은 만드는 거야. 2015년 설날 아버지 형제분들이 모여 명절 음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보며 물으셨죠. 지영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지? 공부는 잘하니? 명숙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홈스쿨링 중이에요. 동생들 돌보면서 공부도 하고 정말 기특하죠.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홈스쿨링도 좋다더라. 지영이 착하네. 장애 있는 동생들 잘 돌봐줘야 해. 그게 내 도리야. 도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의 도리를 위해 희생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요. 2016년 명숙 씨는 보험회사에서 올해의 설계사 상을 받았습니다. 압구정동 호텔에서 시상식이 있었고 명숙 씨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 마음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TV에서 중계되는 시상식을 보며 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숙 씨는 집에서 한 번도 아이들을 직접 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죽하면 민준이와 민우는 명숙 씨를 엄마로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더 오래 곁에 있었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 후 명숙 씨는 웬 서류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평소에 쓰던 가방 외에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었는데 이건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으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라며 자기 방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명숙 씨는 밖에서는 헌신적인 엄마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달랐습니다. 지영아, 민우 몸에서 냄새 나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제대로 안 씻기면 어떡해. 명숙 씨는 퇴근하자마자 아이들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기저귀가 조금이라도 젖어 있으면 아이 몸에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호통을 쳤죠. 이모, 민우가 아까 4번이나 싸서. 변명하지 마. 그럴수록 더 자주 갈아줘야지.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뭐? 사람? 넌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 정도도 못해?
한 번은 명숙 씨의 보험 고객이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신다는 부유한 마님이었는데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준이와 민우를 보셨습니다. 어머, 쌍둥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네, 발달장애가 있어서요. 제가 24시간 돌보고 있답니다. 명숙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고객분이 감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장애 아이를 그렇게 정성껏 돌보시다니. 명숙 씨 보험이면 믿고 가입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4시간 돌보는 사람은 명숙 씨가 아니라 저였는데 말이죠. 2017년 제가 17이 되던 해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저는 여전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다 온 명숙 씨 가방에서 안내 책자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걸 주워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모, 저 검정고시 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고. 명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검정고시? 누가 애들 봐? 네가 시험 보러 가면? 시험은 하루만. 딱 하루만 시간 내주시면? 안 돼. 그날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 네가 없으면 애들을 누가 돌봐? 그럼 시험 날짜 피해서 미팅 잡으시면? 명숙 씨가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반지를 낀 손등으로요. 입술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넌 정말 배은망덕한 애구나. 엄마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검정고시, 무슨 대학. 네가 여기 있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명숙 씨는 검정고시 안내 책자를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부은 입술을 만졌습니다. 피는 멈췄지만 입술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죽어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락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7살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2018년 봄, 아버지의 트럭 운전일이 잘 되어 집이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북동에서 강북구 번동으로 갔는데 그나마 제 방이 생겼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지만 문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사 온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떡을 돌리러 오셨습니다. 명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왔어요. 저희 쌍둥이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조용한 동네로 왔답니다. 아주머니가 민준이와 민우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머, 쌍둥이 다 장애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괜찮아요. 저희 큰딸이 있어서 잘 돌봐주거든요. 명숙 씨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 딸이 참 착하네. 요즘 애들 같으면 다 나가서 놀 나이인데 동생들 돌보고. 아주머니는 저를 칭찬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 칭찬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왔습니다. 명숙 씨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 날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어쩌겠니? 우리 형편이 이런걸. 내 동생들은 평생 누가 돌봐야 해. 간병인 고용하려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들어. 그 돈을 아빠가 어떻게 벌어? 그럼 제가 학교 가고 이모가 애들 돌보면. 명숙 씨는 돈을 벌어야 해. 보험 실적도 좋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 사람 수입이 우리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된다고. 그럼 제 인생은요? 저도 꿈이 있는데.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넌 착한 애야. 네가 희생하는 거 아빠가 안다. 하지만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거지. 네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동생들 크면 복지관에 맡길 수도 있어. 그때까지만. 그 말을 믿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저는 21살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우는 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말도 못했으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9살이 된 아이들은 몸집도 커져서 기저귀 갈고 씻기는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 아이의 몸무게가 25kg 정도 되었으니 욕조에 넣고 빼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등의 락스 자국은 이제 팔까지 번졌습니다. 매일 40장이 넘는 1000 기저귀를 락스물에 빨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다 습진이 생기고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여전히 고무장갑은 돈 낭비라며 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만났을 동창이었죠. 저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으니까요. 너 혹시 김지영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나 기억나? 박서연이야.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알아봤습니다. 말끔한 대학교 점퍼를 입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응, 안녕.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제 손은 장바구니를 든 채 떨리고 있었고 옷에서는 그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너 지금 뭐해? 대학생이야? 아니, 집에서. 동생들 돌보고 있어. 아, 그래? 근데 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서연이의 눈빛이 걱정과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 급해서. 먼저 갈게. 그리고 도망치듯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21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30살은 되어 보이는 초췌한 얼굴.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명숙 씨는 2022년 말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사무실이 생겼고 외제차까지 뽑았습니다. 집에는 명품 옷과 가방이 쌓여갔고 명숙 씨는 매일같이 고급 화장품을 바르며 출근했습니다. 지영아, 이모가 승진했으니까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앞으로 집안 형편이 더 나아질 거야. 명숙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숙 씨의 요구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영아, 내가 손님들 집에 갈 때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애들 상태를 더 완벽하게 관리해야 해. 혹시라도 내가 급하게 집에 손님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집 청소도 완벽하게 해둬. 저는 아이들 돌보는 일 외에도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명숙 씨가 직접 하는 일이라곤 아침에 화장하고 저녁에 화장 지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2023년 초 명숙 씨가 또 서류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빨간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절대 손대지 말라며 똑같이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명숙 씨는 서류 가방을 집에 두고 가는 걸까? 회사에 두면 되는데? 2023년 봄, 명숙 씨가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에서 기저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명숙 씨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금 계좌로 입금되었다고요? 네, 장애 아동 양육비. 월 50만 원씩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번 달까지 합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에서 장애 아동 양육비가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 건. 네,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거 맞죠? 아무도 모르는 명숙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밀 유지 부탁드려요. 가족들도 모르는 거니까. 무슨 돈이 명숙 씨 개인 계좌로 비밀리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여름 아버지의 형제들이 모이는 집안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칠순잔치였죠. 압구정동 한 식당에서 열린 잔치에 저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우를 돌보는 일이었죠. 잔치 내내 저는 구석 테이블에서 두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친척들은 명숙 씨 주변에 모여 축하 인사를 했고 명숙 씨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모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이 참 기특하다. 장애 있는 동생들 저렇게 잘 돌보고. 명숙이가 복 받았네. 착한 딸 있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명숙 씨의 딸이 아닌데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제가 누구의 딸인지, 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와봐라. 저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 22이지? 시집은 언제 갈 거야? 할머니, 저는 요즘 여자들 다 늦게 시집 가긴 하지. 근데 넌 얼굴도 그렇고 손도 거칠고 중매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 얼굴과 손을 품평하듯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이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집안의 장애 아동들을 돌봐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명숙 씨가 급한 회의로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서둘러 나가다가 서류 가방을 두고 간 겁니다. 평소에 절대 두고 가지 않는 그 검은색 가죽 가방이요. 오전 10시쯤 명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내 가방 있지? 거실 소파에 둔 거 있을 거야. 현관 앞에 놔둬. 내가 1시쯤 잠깐 들를게. 가방을 현관으로 옮기려고 들었는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절대 보지 말라고 했던 그 가방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쌓인 의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철이 몇 개 있었고 그 사이에 낡은 노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통장 뭉치와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김지영.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이 2013년 3월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김선미 입금 50만원. 2013년 4월 15일 김선미 입금 50만원. 2013년 5월 15일 김선미 입금 50만원. 김선미. 제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가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까? 10년 동안? 저는 황급히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편지 1 2013년 5월. 지영아, 엄마야.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야. 그날 밤 내 아빠와 그 여자가 엄마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경기도 어디론가 버렸단다. 엄마는 지금 수원 고모네 집에서 공장 일을 하며 살고 있어. 매달 내 양육비를 보낼게. 명숙 씨한테 전달된다고 했어. 엄마가 꼭 너를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편지 2014년 8월. 지영아, 엄마가 내 중학교 입학식에 가려고 했는데 명숙 씨가 학교 위치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네가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엄마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어. 그 돈으로 내 교육비를 쓴다고 명숙 씨가 약속했는데. 지영아,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편지 3 2018년 2월. 지영아, 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아빠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구나. 명숙 씨한테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 엄마는 매달 돈을 보내고 있는데 네가 그 돈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 제발 엄마한테 연락해줘. 엄마 번호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들이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통장을 자세히 보니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매번 입금된 지 일주일 안에 같은 금액이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번호를 보니 명숙 씨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명숙 씨는 제 명의 통장에 들어온 엄마의 양육비를 자기 계좌로 빼돌렸던 겁니다. 10년 동안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저는 그날 오후 1시 명숙 씨가 가방을 가지러 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공장에서 야근까지 하며 번 돈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게 오지 못했고
명숙 씨의 명품 가방과 외제차가 되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명숙 씨의 죄를 폭로할 것인지. 2023년 10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명숙 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평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아, 애들 기저귀 냄새 나는데 왜 안 치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저는 구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민우의 기저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갈아준 기저귀라 아직 따뜻했고 오물이 묻어 있었죠. 이모.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뭐야 갑자기. 명숙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참아온 모든 분노를 담아 그 기저귀를 명숙 씨가 입고 있던 300만 원짜리 샤넬 정장에 던졌습니다. 퍽! 기저귀가 명숙 씨의 가슴팍에 부딪히며 오물이 튀었습니다. 명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편지 뭉치를 꺼내 명숙 씨 얼굴에 뿌렸습니다. 편지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난 10년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매달 보낸 양육비 6천만 원. 당신이 가로챈 그 돈들. 명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 쫓아내고 내 인생 10년 도둑질한 대가가 고작 이거였어요? 내 청춘 10년, 내 학업, 내 꿈, 내 친구들, 내 모든 걸 빼앗아가면서 당신이 얻은 게 겨우 돈이었어요? 지영아, 그게... 명숙 씨가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이 애들은 당신 자식이에요. 당신이 낳은 당신 업보라고요. 10년 동안 나는 남의 자식 똥 오줌 치우며 살았어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사귀고 연애도 못 해보고 그저 기저귀나 갈며 살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내지 못했던 비명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치워요. 당신이 낳은 애들이잖아요. 나는 오늘부로 이 집 노예 사표 낼 거니까.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영아, 너 왜 이래?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빠가 방관한 10년 동안 나는 죽어 있었어요. 지영아, 무슨 소리를? 엄마는 바람 피워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아빠랑 저 여자가 강제로 쫓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10년 동안 매달 내 양육비를 보냈는데 저 여자가 다 가로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거예요? 나는 중학교도 못 갔어요. 검정고시도 못 봤어요. 친구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손은 락스로 등무르고 몸에선 씻어도 안 없어지는 냄새가 나요. 저는 제 손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갈라지고 상처난 손, 락스 도구로 하얗게 일어난 손등. 이게 아빠 딸 손이에요. 22 젊은 여자 손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저 잘난 명숙 씨랑 직접 애들 기저귀 갈면서 살아봐요. 나는 내 인생 살러 갈 거니까.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짐을 싸두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엄마의 편지들,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명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 나가면 어디서 살 건데? 넌 아무것도 못해. 학력도 없고 돈도 없잖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단 나아요. 여기는 지옥이었으니까. 밤 11시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수원행 버스를 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엄마가 사신다는 빌라 주소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정말 엄마가 있을까? 엄마는 저를 받아줄까? 10년 만에 만나는 엄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정이 넘어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빌라였고 엄마는 2층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02호. 문 앞에 김선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주름이 가득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엄마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10년이 엄마에게도 가혹했던 겁니다. 누구세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하는 순간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영이? 우리 지영이? 네, 엄마. 저예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엄마 딸, 엄마 지영이. 엄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엄마의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락스 냄새도 기저귀 냄새도 아닌 그저 엄마의 냄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있는 6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제게는 지난 10년간 살았던 그 집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명숙 씨는 정말로 엄마를 차에 태워 경기도 어딘가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기고 지갑도 빼앗긴 채 도로변에 내려졌다고요. 엄마는 그날 밤 걸어서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자신을 버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고모네 집으로 가서 신세를 졌고 수원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명숙 씨가 그 돈으로 내 교육비를 쓴다고 했어. 네가 홈스쿨링 한다고 과외 선생님도 쓴다고. 엄마는 그 말을 믿었어. 엄마는 또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같이 살면 돼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와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손에 락스 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피부과 치료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몸에 밴 냄새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얼굴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표정이 살아났고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22의 얼굴이 보입니다. 얼마 전 엄마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명숙 씨를 상대로 횡령죄와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60년은 남았습니다. 지난주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집에 돌아와라. 아빠가 잘못했다. 명숙이랑 헤어질게.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빠, 10년 동안 방관하신 건 아빠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명숙 씨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서 애들 좀 도와줘. 내가 혼자서는 못 키우겠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들은 이모 자식이에요. 이모가 키우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엄마는 오늘도 새벽 6시에 공장에 출근하셨고 저는 7시에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가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저는 이제 김지영으로 살아갑니다. 10년을 빼앗긴 22, 되찾은 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10년을 잃은 이 젊은 여성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